나와 승부에서 이기면 악이라도 가져줄게라며 한국 UDT를 무시하던 미군 델타포스 여장교. 그녀의 위험한 도발이 실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진 한 남녀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충청남도 태안의 바다는 해가 질 무렵이면 거대한 갯벌을 드러냈다. 검은 펄은 끝없이 펼쳐져 하늘의 붉은 노을을 머금고 있었고 그 위로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날카롭게 스쳤다. 이곳은 평범한 어촌의 풍경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과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의 연합훈련이 펼쳐지는 숨막히는 전장이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의 하태석 상사는 펄 위에 박힌 강철 말뚝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위장크림 대신 검은 갯벌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낡고 해진 전투복은 그의 몸에 딱 달라붙어 단단한 근육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갯벌 너머 수평선을 응시하며 다가올 미군 헬기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그림자처럼 조용한 UDT 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갯벌은 어머니의 품과도 같았고 동시에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윽고 수평선 너머에서 점처럼 나타난 헬기들이 거대한 소음을 쏟아내며 접근했다.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검은 헬기 2대가 갯벌 위 상공에 멈춰 서자 굵은 밧줄이 순식간에 아래로 던져졌다. 밧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들은 미 육군 델타포스 대원들이었다. 최신형 사막 위장복과 온갖 광학 장비, 통신 장비로 무장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전사들 같았다. 헬기에서 내린 델타포스 대원들 사이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인물이 있었다.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에 길게 묶은 금발 머리를 전투모 아래로 드러낸 여자. 그녀의 이름은 엘리시아 대위였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처음 마주하는 낯선 갯벌의 풍경에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첨단 장비 하나 없이 낡은 소총 한 자루와 맨몸으로 갯벌에 동화되어 있는 UDT 대원들을 훑었다. 특히 그 중심에 서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는 하태석 상사에게 그녀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저들이 말로만 듣던 UDT인가? 장비 수준이 형편없군. 엘리시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최정예 부대원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눈앞의 아시아 군인들에 대한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데이터와 첨단 기술이 전장의 승패를 가른다고 굳게 믿는 군인이었다. 인간의 육체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기술의 힘이라고 교육받고 또 그렇게 실전에서 증명해왔다. 양국 부대원들의 첫 대면은 그렇게 차가운 탐색전 속에서 이루어졌다. 임시로 설치된 지휘 텐트 안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갯벌 환경에서의 생존 및 비정규전 수행 능력 향상이었다. 델타포스 측 지휘관인 마이클 소령이 훈련 계획을 설명했지만 델타포스 대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렸다. 특히 훈련의 상당 부분이 첨단 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맨몸으로 갯벌의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는 원시적인 방식이라는 점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훈련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적의 정보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최첨단 장비로 정확하게 타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갯벌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현대전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침묵을 깨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엘리시아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텐트 안의 공기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그녀와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하태석에게로 향했다. 훈련 계획의 대부분은 UDT, 특히 하태석 상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이었다. 하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엘리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전쟁터에선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숨이 끊어집니다, 대위님. 낮고 굵은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모든 장비가 고장나고 통신이 두절되고 계획이 전부 틀어졌을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군인의 몸뚱이와 정신력뿐입니다. 이 갯벌은 당신들이 가진 장비의 무력함을 그리고 당신들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줄 최고의 훈련장이 될 겁니다. 하태석의 말에 엘리시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부대의 자부심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발언이었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함께 강한 승부욕이 타올랐다. 말은 잘하는군, 상사. 당신의 그 잘난 정신력이 내 첨단 장비와 전술을 이길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군. 언제든지. 하태석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입을 닫았다. 두 사람 사이에 튀는 불꽃은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갯벌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훈련 첫날부터 두 부대는 사사건건 부딪혔다. 갯벌 위를 이동하는 방식부터 은신처를 구축하는 방법, 식량을 확보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달랐다. 델타포스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최단 거리를 계산하고 이동하려 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갯벌의 물골과 펄의 깊이에 고립되기 일쑤였다. 반면 UDT 대원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길을 찾고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잡아 손쉽게 식량을 확보하며 델타포스와의 격차를 벌려나갔다. 엘리시아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속으로는 UDT 대원들의 생존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하태석은 마치 갯벌 그 자체가 된 듯 모든 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팀을 이끌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최고의 교본과도 같았다. 훈련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대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극에 달했다. 그리고 마침내 훈련의 마지막 단계이자 하이라이트인 갯벌의 왕이라 불리는 1:1 육박전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격투가 아니었다. 갯벌이라는 변칙적인 환경 속에서 힘과 기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UDT 고유의 훈련 방식이었다. 대진표에는 각 부대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이름들이 올랐고 모두의 예상대로 최중량급에는 하태석 상사와 엘리시아 대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갯벌의 왕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두 부대원들은 둥글게 원을 만들어 하태석과 엘리시아를 둘러쌌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갯벌은 이제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바닷물을 머금어 더욱 질척거렸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UDT와 델타포스, 구시대의 정신력과 신시대의 기술력, 그리고 두 남녀의 자존심이 걸린 진검승부였다. 엘리시아는 상의를 벗어 던졌다. 땀에 젖은 스포츠 브라 아래로 단단하게 조각된 복근과 등 근육이 드러났다. 그녀는 훈련 내내 자신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하태석의 무표정한 얼굴을 노려보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대결에서 그를 철저하게 짓밟아 자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상사, 그냥 싸우면 재미없지. 엘리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랑카랑했다. 하태석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하태석의 턱을 손가락으로 톡 쳤다.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너가 나를 힘과 전술로 이기면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욕망과 승부욕으로 번뜩였다. 너와 하룻밤 보내고 아기라도 가져줄게. 잘해봐, 베이비. 충격적인 발언에 주변에 있던 모든 대원들이 숨을 죽였다. 미군 대원들조차 그녀의 대담함에 휘파람을 불며 환호성을 질렀고 UDT 대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하태석의 반응을 살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선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건 선전포고였다. 하태석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그는 엘리시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그리고 그 불꽃 너머에 있는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그는 읽었다. 후회할 텐데. 하태석이 나직이 말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엘리시아는 코웃음 치며 자세를 낮췄다. 대결이 시작되었다. 엘리시아는 마치 흑표범처럼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주짓수와 크라브마가를 연마한 최고의 격투 전문가였다. 그녀는 하태석의 주위를 빙빙 돌며 빈틈을 노렸다. 하태석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두 발을 갯벌에 굳건히 박고 마치 산처럼 서서 그녀의 움직임을 쫓을 뿐이었다. 뭐 하는 거지? 움직여. 엘리시아는 소리치며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하태석의 하체를 공격해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이 갯벌에 닿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는 평지에서처럼 빠르고 현란한 스텝을 사용할 수 없었다. 오히려 움직일수록 체력만 소모될 뿐이었다. 하태석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엘리시아의 움직임이 둔해진 찰나 그는 한 걸음의 거리를 좁혔다. 엘리시아는 당황하지 않고 몸을 날려 그의 목에 팔을 감아 초크를 시도했다. 평지였다면 그대로 경기가 끝났을 기술이었다. 하지만 하태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몸을 끌어안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두 사람의 몸이 질척한 갯벌 위로 떨어졌다. 엘리시아는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하태석은 그녀에게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체중을 실어 그녀를 더욱 깊은 펄 속으로 짓눌렀다. 온몸이 지늘게 잠기자 엘리시아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몸은 더욱 깊이 빠져들 뿐이었고 지늘기 입과 코로 들어와 호흡을 방해했다. 이게 갯벌의 싸움 방식이다. 하태석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엘리시아의 힘이 거의 다 빠졌을 때 그녀를 펄 속에서 건져냈다. 엘리시아는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채 거친 기침을 내뱉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와 굴욕감에 눈물이 차올랐다. 넌 힘의 방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하태석은 숨을 고르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갯벌에서는 저항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다. 힘을 빼고 땅의 기운을 이용해 몸을 띄워야 해. 당신처럼 날뛰기만 해서는 결국 먹이가 될 뿐이야. 그것으로 승부는 끝났다. 엘리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기술, 그녀의 힘, 그녀의 전술은 이 원시적인 자연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그 자연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이 남자 앞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패배했다. 그날 밤 훈련이 모두 끝나고 각자의 막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모두가 피곤에 지쳐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엘리시아가 유디티의 막사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깨끗하게 샤워를 마친 후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패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하태석의 막사 앞에서 멈춰 섰다. 하상사. 그녀의 부름에 막사 안에서 하태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상의를 탈의한 채였고 그의 상체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가득했다. 그 흉터들은 그가 겪어온 실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약속은 지켜야지. 엘리시아는 조금도 떨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그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태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옆으로 비켜서며 그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하태석의 막사는 지극히 간소했다. 딱딱한 야전 침대 하나와 작은 개인 사물함이 전부였다. 엘리시아는 막사 안으로 들어서며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좁은 공간 안에는 땀과 흙, 그리고 하태석 특유의 채취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하태석은 말없이 막사 입구에 천을 내렸다. 외부의 소음과 불빛이 차단되자 두 사람만 남은 공간은 더욱 밀도 높은 침묵에 잠겼다. 정말 괜찮겠나? 하태석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낮의 냉정함 대신 조심스러운 배려가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존심 때문에 혹은 무모한 약속에 얽매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길 바랐다. 엘리시아는 그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깊은 눈동자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지는 것뿐이야. 그리고 패배는 깨끗하게 인정해야지.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그의 가슴에 새겨진 흉터 하나를 조심스럽게 쓸었다. 총상인 듯한 흉터였다. 아픈가? 오래전 일이라 괜찮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최첨단 의료 기술로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한 자신의 몸과 온몸으로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그의 몸을 비교했다. 두 사람은 살아온 환경도 가치관도 모든 것이 달랐다. 하지만 바로 그 다름이 지금 이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끌림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엘리시아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처음에는 가볍게 닿기만 했던 입맞춤은 이내 짙고 뜨거운 탐색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그에게서 짠 바다 냄새와 화약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함께해온 익숙하면서도 위험한 냄새였다. 하태석은 처음에는 굳어 있었지만 이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키스에 응했다. 그의 거칠고 단단한 팔이 그녀의 등을 감싸자 엘리시아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와 쇄골로 내려왔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는 곳마다 그녀의 피부는 불에 댄 듯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헝클어뜨리며 가쁜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이성이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원초적인 본능과 서로를 향한 갈망만이 이 좁은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태석은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려 침대에 눕혔다.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 소리와 뒤섞여 야릇하게 울렸다. 그는 그녀의 위에서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보았다. 늘 죽음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군인들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너의 이름은 뭐지?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엘리시아. 엘리시아. 그는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되뇌며 그녀의 옷을 천천히 벗겨내렸다. 그의 손길은 낮의 격투대와는 달리 놀랍도록 부드럽고 섬세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질 때마다 엘리시아는 마치 자신이 처음으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 역시 그의 몸을 더듬으며 그의 단단한 근육과 거친 피부의 감촉을 느꼈다. 두 개의 몸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엘리시아는 짧은 신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고통이 아닌 완전한 하나가 되는 충만함의 소리였다. 하태석은 갯벌을 지배했던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강렬하게 그녀의 모든 것을 탐했다. 그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쓸려가기를 반복하며 그녀를 미지의 쾌락 속으로 이끌었다. 엘리시아는 그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맡겼다. 그녀는 더 이상 델타포스의 유능한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 남자 앞에서 모든 것을 내던진 여자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땀과 체액으로 뒤범벅이 된 채 밤새도록 서로를 탐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위로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막사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하태석은 자신의 팔을 베고 잠든 엘리시아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날카롭고 도도한 모습 대신 아이처럼 평온하고 무방비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흐트러진 금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어쩌면 어젯밤의 내기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을 이겨줄 강한 남자를,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자신 또한 그녀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린 모습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던 것은 아닐까. 엘리시아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난 순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하태석의 깊은 눈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수많은 말을 주고받은 듯한 교감을 느꼈다. 하룻밤의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깊고 선명하게 새겨졌다. 서해 갯벌에서의 위험한 약속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경랑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막사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태석의 팔을 베고 잠들어 있던 엘리시아는 몸을 뒤척이다가 눈을 떴다. 밤사이의 격정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현실의 무게가 담긴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서로의 맨몸이 맞닿아 있는 감각이 어색하면서도 낯설지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난밤 그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서로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공유했다. 하지만 이제 군복을 입고 계급과 소속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먼저 씻어. 하태석이 먼저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등에는 밤새 엘리시아가 핥히었던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엘리시아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대담했던 도발과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옷을 입는 단순한 행위가 어젯밤의 원초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다시 군인이라는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이 막사 밖으로 나왔을 때 훈련장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연합훈련의 마지막 날, 철수를 준비하는 양국 부대원들의 움직임은 부산했다. 하태석과 엘리시아는 서로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부대로 복귀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엘리시아를 보며 휘파람을 불거나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지만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외면했다. UDT 대원들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리더인 하태석 상사와 미군 여장교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공식적인 행사가 간소하게 치러졌다. 양국 지휘관의 악수와 훈장 수여가 이어졌고 짧았던 연합훈련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엘리시아는 델타포스 대원들과 함께 헬기에 탑승했다. 헬기가 이륙하기 직전 그녀는 창밖으로 갯벌 위에 부동자세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하태석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아무런 약속도 인사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무언의 교감만이 오갔을 뿐이다. 헬기는 거대한 소음을 남기며 하늘로 솟아올랐고 하태석의 모습은 금세 점처럼 작아져 시야에서 사라졌다. 엘리시아는 착잡한 심정으로 눈을 감았다. 하룻밤의 일탈 혹은 그 이상. 그와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데이터와 기술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녀의 신념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인간의 원초적인 힘과 정신력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어쩌면 평생 그를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UDT 부대로 복귀한 하태석 역시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엘리시아라는 여자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의 당돌함, 강인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을 때 드러났던 연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애써 감정을 지우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후각에는 여전히 그녀의 채취가, 그의 피부에는 그녀의 부드러운 감촉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운명은 그들을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바로 그날 오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서해 NLL 남방 수십 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 어선 대성호의 조난 신호가 잡힌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 해상 사고로 판단되었지만 곧이어 위성을 통해 충격적인 영상이 수신되었다. 정체불명의 고속단정이 대성호에 강제 접선하여 선원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그들의 복장은 북한 해군 특수부대의 것과 유사했다. 상황은 단순 납북 사건이 아니었다. 대성호에는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극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의 핵물리학자 문정훈 박사가 탑승하고 있었다. 그는 북의 핵개발 계획의 핵심 정보를 가지고 최근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인물이었고 그의 신변 정보가 어떤 경로로든 유출된 것이 분명했다. 북한은 그를 생포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거하여 정보 유출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즉시 최고 등급의 위기 대응 경보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고 해군과 공군 전력이 긴급 출격했다. 하지만 적들은 이미 문 박사를 자신들의 경비정으로 옮겨 태우고 NLL을 향해 전속력으로 도주하고 있었다. 공군 전투기가 위협 사격을 가하며 저지하려 했지만 적 경비정은 문 박사를 인간 방패로 삼아 대응했다.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은 섣불리 공격에 나설 수 없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적 경비정이 NLL을 넘어가는 순간 문 박사를 구출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다. 그때 합참의장이 결단을 내렸다. 지금 즉시 인질 구출 작전을 개시한다. 생존 확률이 가장 높은 부대는 어디인가? 해군 특수전전단입니다. 특히 최근 미 델타포스와의 연합훈련을 통해 해상 침투 및 선박 장악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하태석 상사팀이 최적임자입니다. 좋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적 경비정은 구소련제로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아군에게는 관련 데이터가 전무하다. 반면 미군은 전 세계 모든 함선의 구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미군의 실시간 정보 지원이 필수적이다. 결국 한미연합작전이 긴급하게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 작전에 미군 측 정보 지원 및 타격팀으로 지목된 부대는 바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태안갯벌에서 훈련을 함께했던 엘리시아 대위의 델타포스 팀이었다. 그들은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고 오산 공군기지에 머물고 있었다. 오산 기지에서 철수 준비를 하던 엘리시아는 긴급 작전 명령을 받고 브리핑실로 달려갔다. 스크린에 납치된 문정훈 박사의 사진과 함께 작전을 이끌 대한민국 지휘관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하태석 상사. 엘리시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허락했던 그 남자와 이제는 생사를 건 작전을 함께해야 하는 운명의 장난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작전명 붉은 해일. 목표는 적 경비정에 침투하여 인질을 구출하고 적을 섬멸하는 것이다. 델타포스는 헬기 강습을 통해 함교를, UDT는 수중 침투를 통해 기관실을 동시에 장악한다. 모든 작전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정보 지원은 엘리시아 대위가 맡는다. 질문 있나? 엘리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질문은 없었다.
다만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자신과 하태석을 다시 한번 집어삼키려 하고 있음을 직감할 뿐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장을 앞둔 군인의 흥분과 한 남자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여자의 설렘이 뒤섞인 격렬한 고동이었다. 서해의 붉은 노을이 앞으로 벌어질 핏빛 사투를 예고하는 듯 섬뜩하게 불타고 있었다. 작전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0분. 그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격해야 했다. 하태석이 이끄는 UDT 대원들은 완전 무장 상태로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고속단정 RIB에 올랐고 엘리시아의 델타포스 팀은 저공 침투용 헬기 블랙호크에 탑승했다. 양 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목표 지점인 적 경비정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출격 직전 두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통신을 연결했다. 엘리시아의 태블릿 화면에 하태석의 얼굴이 나타났다. 헬기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낮은 목소리는 명확하게 들려왔다. 살아서 돌아가자. 그것이 전부였다.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이지 않은 작전 지휘관으로서의 간결한 명령이었다. 하지만 엘리시아는 그 말 속에 담긴 수많은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데이터는 내가 제공한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현장에 있는 당신의 몫이야. 당신의 감을 믿어보지. 그녀는 일부러 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지난 갯벌에서의 대결을 떠올리게 하는 그들만의 암호와도 같았다. 하태석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연합군이 아닌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통신 종료. 화면이 꺼지고 엘리시아는 자신의 팀원들을 향해 외쳤다. 장비 점검 완료. 강화 준비. 거친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던 UDT의 고속단정이 적 경비정의 레이더 탐지 범위 직전에서 멈춰 섰다. 하태석과 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밤바다로 뛰어들었다. 수중 추진 장치 SDV를 이용해 소리 없이 적 경비정의 선체 하부로 접근했다. 그들의 목표는 적의 심장부인 기관실이었다. 기관실을 장악하여 동력을 끊고 배 전체를 암흑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1단계 작전 목표였다. 같은 시각 엘리시아가 탑승한 블랙호크는 해수면 위를 스치듯 아슬아슬한 저공 비행으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경비정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엘리시아의 눈은 헬멧에 장착된 첨단 디스플레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위성과 드론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적 경비정의 3차원 투시도와 적외선 감지 영상, 그리고 적들의 예상 이동 경로가 복잡한 데이터와 함께 펼쳐지고 있었다. 30초 후 강화 지점 도착. 적들의 경계가 예상보다 삼엄하다. 함교 주변에 최소 4명의 외부 경계 병력이 식별된다. 조종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엘리시아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즉시 하태석에게 암호화된 음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하태석 들리나? 함교 진입 계획 수정. 외부 경계 병력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배의 우현 쪽에서 작은 소음이나 교란을 일으켜 줄 수 있나? 알겠다. 3, 2, 1. 지금. 하태석의 대답과 동시에 수중에서 접근한 UDT 대원 하나가 경비정 우현에 작은 흡착식 폭약을 부착하고 터뜨렸다. 펑 하는 작은 폭음과 함께 섬광이 터지자 함교 주변을 경계하던 북한군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바로 지금이야. 강하. 엘리시아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헬기 양쪽 문이 열리고 델타포스 대원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밧줄을 던졌다. 그들은 순식간에 밧줄을 타고 경비정 갑판 위로 소리 없이 착지했다. 훈련으로 단련된 완벽한 패스트로프였다. 엘리시아는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와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데이터 분석과 하태석의 임기응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전의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꿰어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선체 아래에서는 하태석이 기관실로 통하는 배수구 철창을 특수 절단기로 조용히 제거하고 있었다. 좁은 배수구를 통과해 선내로 진입하자 습하고 뜨거운 공기와 함께 기계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와 계기판 사이로 UDT 대원들이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 한치의 오차나 불필요한 소음도 없었다. 기관실 내부 적 3명 확인. 모두 중무장 상태. 위치 전송한다. 하태석은 손목에 찬 소형 단말기를 통해 엘리시아에게 내부 구조와 적의 위치를 전송했다. 곧바로 엘리시아로부터 최적의 공격 루트와 적의 사각지대가 표시된 도면이 답신으로 돌아왔다. 데이터와 현장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하태석은 수신호로 대원들에게 공격 위치를 지시했다. 한 명은 고압 증기 파이프 뒤에, 다른 한 명은 주 발전기 옆에 몸을 숨겼다. 하태석은 가장 위험한 정면 통로를 맡았다. 그가 손가락 3개를 펴고 둘 그리고 하나를 접는 순간 3발의 소음탄이 거의 동시에 발사되었다. 픽, 픽, 픽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관실을 지키던 북한군들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완벽한 동시 타격이었다. 기관실 장악 완료. 주 동력 차단한다. 하태석이 주 전원 레버를 내리자 거대한 엔진음이 멈추고 경비정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비상등 몇 개만이 붉은 빛을 희미하게 밝힐 뿐이었다. 갑작스러운 정전과 정적에 배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시아의 팀이 함교의 문을 폭파하고 섬광탄을 던지며 내부로 진입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델타포스 대원들이 순식간에 함교 내부를 장악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질 문정훈 박사와 그를 인질로 잡고 있는 적 지휘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젠장, 어디로 간 거지? 엘리시아가 다급하게 소리치는 순간 함교 안쪽의 작은 선장실 문이 열리며 북한군 장교가 문 박사의 목에 칼을 댄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다른 쪽 손에는 기폭 장치가 들려 있었다. 모두 물러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자와 함께 배를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일촉즉발의 상황. 좁은 공간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인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엘리시아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헬멧 디스플레이를 통해 장교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동공의 움직임,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기폭장치의 모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그녀의 뇌리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태석, 지금 당장 비상 전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10초간 완전히 차단해줘. 할 수 있나? 10초는 무리다. 5초가 한계다. 5초면 충분해. 엘리시아는 하태석의 능력을 믿었다. 기관실에서 하태석이 비상 전력까지 차단하자 함교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암흑에 휩싸였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북한군 장교가 당황하는 그 찰나의 순간 엘리시아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탕! 그녀의 소음 권총이 불을 뿜었다. 총알은 어둠 속을 정확하게 날아가 장교의 미간에 박혔다. 5초 뒤 비상등이 다시 켜졌을 때 장교는 이미 쓰러져 있었고 문 박사는 안전하게 구출되었다. 강철 같은 UDT의 실행력과 보석처럼 정밀한 델타포스의 데이터 분석이 이뤄낸 기적 같은 합작품이었다. 인질 확보. 작전 완료. 엘리시아의 목소리가 통신망을 통해 모든 팀원에게 퍼져나갔다. UDT와 델타포스 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갑판 위에서 합류한 하태석과 엘리시아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땀과 화약 냄새로 범벅이 된 서로의 모습에서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하태석은 엘리시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짧게 말했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구출된 문정훈 박사는 극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2차 공격대를 준비해 놨다고 했습니다. 이 배와 저를 함께 바닷속에 수장시켜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할 겁니다. 문 박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비정의 레이더가 미친 듯이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레이더 화면에는 거대한 함정 하나가 NLL을 넘어 무서운 속도로 이쪽을 향해 돌진해 오는 것이 포착되었다. 아군 해군 구축함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20분. 하지만 적의 함정이 이곳에 도달하기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터였다. 젠장, 저놈들은 우리를 구조하러 오는 게 아니야. 침몰시키러 오는 거다. 한 델타포스 대원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통신 장비 일부는 교전 중에 파손되었고 남은 탄약도 얼마 없었다. 동력이 끊긴 경비정은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관이나 다름없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적 함정의 실루엣은 살아남은 대원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모두 들어라. 절망적인 침묵을 깬 것은 하태석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정예 UDT와 미 육군 최강 델타포스다. 이까짓 깡통배 하나 지키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다. 지금부터 이 배는 단순한 경비정이 아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불침의 요새다. 그의 외침은 대원들의 꺼져가던 투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살아남고 싶으면 움직여라.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 바리케이드를 구축한다. 적들이 올라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봉쇄한다. 하태석의 지휘 아래 양국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배 안의 철문과 집기, 심지어는 죽은 적들의 시신까지 끌어모아 갑판으로 통하는 모든 입구를 막았다. 엘리시아는 남은 통신 장비를 이용해 아군 함대의 현재 상황과 적의 예상 공격 루트를 계속해서 전송하며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적 함정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 포 사격이라도 시작되면 이 낡은 경비정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날 터였다. 이대로는 안 돼. 방어만으로는 버틸 수 없어. 공격할 방법이 필요해. 엘리시아가 초조하게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 컴퓨터는 생존 확률이 0에 가깝다는 계산만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하태석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의 시선은 적 경비정 후미에 방수포로 덮여있는 무언가에 꽂혀 있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방수포를 걷어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녹슨 채 방치되어 있는 대함 미사일 발사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에이, 이건... 엘리시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발사 시스템은 이미 파괴되어 작동 불능 상태였지만 미사일 자체는 온전해 보였다.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하태석이 미사일을 살펴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불가능에 도전하려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엘리시아를 돌아보았다. 엘리시아, 내가 만약 저걸 수동으로 발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저걸적 함정에 명중시킬 데이터를 계산해낼 수 있나? 수동 발사.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발상이었다. 발사 시의 후폭풍과 열기를 맨몸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엘리시아는 경악했지만 하태석의 눈을 보는 순간 깨달았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저것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친 소리 같지만 해보겠어. 엘리시아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들고 미친 듯이 계산을 시작했다.
파도의 높이, 바람의 방향, 적 함정의 이동 속도,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 수많은 변수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최적의 발사각과 타이밍을 계산해냈다. 적 함정의 탐조 등이 경비정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의 거리는 불과 수백 미터. 적들의 한 포가 불을 뿜기 직전이었다. UDT와 델타포스 대원들은 바리케이드 뒤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며 숨을 죽였다. 갑판의 후미에서는 하태석이 미사일 발사관에 자신의 몸을 결박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엘리시아가 절박하게 마지막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그리고 이 서해의 밤은 이제 단 한 발의 미사일에 달려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경비정 전체를 삼켰다. 거대한 적 함정의 탐조등이 쏟아내는 눈부신 빗줄기는 갑판 위의 모든 것을 벌거벗기듯 비추었고 살아남은 대원들은 숨을 곧조차 찾지 못한 채 바리케이드 뒤에 납작 엎드렸다. 적 함정에서 울려 퍼지는 기계음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섬뜩했다. 한 포의 포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조준을 마치는 것이 맨눈으로도 보였다. 시간은 이제 초 단위로 생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빌어먹을. 저놈들 우리를 갖고 노는군. 한 델타포스 대원이 욕설을 내뱉었다. 적들은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하며 심리적으로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던 그 순간 경비정 후미에서 하태석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엘리시아! 계산은 끝났나? 그의 목소리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엘리시아는 땀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미끄러운 태블릿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변하는 데이터 값들을 쫓으며 붉게 충혈되었다. 거의 다 됐어. 파도가 너무 높고 우리 배는 동력이 끊겨서 유속에 따라 계속 흔들리고 있어. 고정된 좌표를 잡을 수가 없어. 예상값을 내놔. 나머지는 내가 맞춘다. 하태석은 주변에 있던 쇠사슬과 밧줄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미사일 발사관에 단단히 동여매고 있었다. 수동으로 미사일을 격발시키기 위해서는 발사 시에 엄청난 후폭풍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였다. 그의 무모한 행동에 UDT 대원들이 달려와 그를 말렸다. 상사님,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상사님 몸이 찢겨나갈 겁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 너희는 남은 총알 한 발까지 아껴 쓰면서 저놈들의 시선을 끌어라. 내가 발사할 때까지 1분, 아니 30초라도 벌어줘야 한다. 하태석의 결연한 눈빛에 대원들은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다. 그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바리케이드 틈으로 총구를 내밀었다. 이것이 마지막 저항이 될 터였다. 발사각도 32.7도, 방위각 188. 10초 뒤 적 함정의 예상 좌표 입력 완료. 문제는 바람이야. 지금 부는 돌풍 때문에 오차 범위가 50m 이상 벌어질 수 있어. 엘리시아가 절박하게 외쳤다. 50m의 오차는 치명적이었다. 미사일이 함교가 아닌 선체에만 맞아도 격침을 장담할 수 없었다. 하태석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는 뺨을 스치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배를 때리는 파도의 주기를, 공기 중에 섞인 소금기의 농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태안의 갯벌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거대한 자연과 하나가 되려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엘리시아가 계산한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고 오직 동물적인 감각만이 날카롭게 살아났다. 전원 발사 준비. 하태석의 명령에 대원들이 일제히 적 함정을 향해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타타타탕 하는 총성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적 함정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하태석은 부서진 점화 장치에서 뜯어낸 케이블 두 가닥을 양손에 움켜쥐었다. 하나는 플러스,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극이었다. 이 두 전선을 맞닿게 하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미사일의 로켓을 점화시킬 생각이었다. 엘리시아, 지금부터 내가 숫자를 센다. 셋에 맞춰 케이블을 연결한다. 안 돼. 아직 데이터 보정이. 내 감을 믿으라고 했다. 하태석의 외침은 거의 포효에 가까웠다. 엘리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던져버리고 하태석을 바라보았다. 데이터가 아닌 한 남자의 초인적인 감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시간이었다. 하나. 하태석이 숫자를 외치는 순간 적 함정의 한 포가 마침내 불을 뿜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포탄이 경비정의 바로 옆 해수면에 떨어졌다.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며 배가 통째로 뒤집힐 듯이 흔들렸다. 둘. 흔들리는 배 위에서 하태석은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았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은 적 함정의 함교를 향해 굳건히 고정되어 있었다. 셋. 그는 마지막 숫자를 외치며 두 손에 쥔 케이블을 강하게 맞부딪혔다. 파지지직 하는 섬광과 함께 강력한 전류가 미사일의 점화 장치로 흘러들어갔다. 쿠르르르르릉.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발사관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다. 발사 순간의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태석의 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의 전투복에 불이 붙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망치에 얻어맞은 것처럼 가판 위를 나뒹굴었다. 그의 입에서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끔찍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의 눈은 똑똑히 보고 있었다. 붉은 화염을 뿜으며 날아가는 미사일의 궤적을. 미사일은 엘리시아가 계산한 데이터 궤적을 따르는 듯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짝 방향을 틀었다. 하태석이 바람의 변화를 예측하고 몸을 비틀어 발사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한 결과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미사일의 비행을 지켜보았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이 지나고 미사일은 정확하게 적 함정의 함교 유리창을 뚫고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함정의 내부에서부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함교가 산산조각 나며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다. 지휘부를 잃은 함정은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연쇄적인 내부 폭발이 일어나며 거대한 선체가 두 동강나기 시작했다. 성공이야 성공했다고. 살아남은 대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승리였다. 하지만 엘리시아는 환호하는 대신 가판에 쓰러져 있는 하태석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하태석, 정신 차려. 하태석.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화상과 골절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눈을 뜨고 엘리시아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기가 아직 안 끝났나.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의 눈이 감겼다. 엘리시아는 울부짖으며 그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압박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직 내기 안 끝났단 말이야. 너는 내게 아기를 만들어줘야 해. 약속했잖아. 그녀의 절규가 핏빛으로 물든 서해의 밤바다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아군 구축함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리고 수많은 의료진과 헌병들이 경비정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생존자들은 부축을 받으며 구조함으로 옮겨졌고 전사자들은 하얀 천에 덮인 채 수습되었다. 엘리시아는 의식을 잃은 하태석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들것에 실려가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헬기에 올랐다. 헬기 안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군의관의 다급한 움직임을 보며 그녀는 그저 기도할 뿐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하태석은 도착하자마자 응급수술실로 옮겨졌다. 전신 3도 화상, 다발성 장기 파열, 척추 손상.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엘리시아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군복은 하태석의 피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한미 합동조사단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델타포스 팀의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작전의 핵심 증인으로서 사건의 전말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굳은 얼굴의 장성들 앞에서 엘리시아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브리핑했다. 그녀의 보고는 단순히 전투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적들의 비정상적인 전술과 장비 수준, 그리고 그들이 문정훈 박사를 납치하려 했던 절박함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북한군 특수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장비와 전술은 여러 나라의 용병 부대 스타일이 뒤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폭까지 시도하며 배를 침몰시키려 했던 것은 자신들의 배후를 숨기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을 겁니다. 엘리시아의 분석에 조사단의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그녀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단순한 남북대치 상황이 아닌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개입된 국제적인 음모였다. 문정훈 박사의 증언과 생존한 북한군 포로에 대한 신문 결과 엘리시아의 추측은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기획한 것은 북한 내부의 강경파와 손을 잡은 국제무기 밀매 조직 검은 뱀이었다. 그들은 문 박사를 납치해 제3국에 팔아넘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이용해 막대한 전쟁 이권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즉시 공조하여 검은 뱀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서해에서 벌어졌던 하룻밤의 사투는 거대한 첩보 전쟁의 서막이 되었다. 그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엘리시아는 오직 하태석의 회복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사가 없는 모든 시간을 그의 병실 앞에서 보냈다. 면회가 금지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그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하태석은 여러 차례의 대수술을 버텨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의료진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소견을 내놓았다. 엘리시아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갯벌에서 그리고 불타는 갑판 위에서 보았던 그의 강인한 생명력을 믿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엘리시아는 몰래 중환자실로 들어가 그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붕대로 감긴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하태석 나야 엘리시아.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너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내가 이겼잖아. 이겼으면 책임을 져야지. 나한테 한 약속, 갯벌에서 했던 그 무모한 약속, 기억 안 나? 이대로 가면 나 혼자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하태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엘리시아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초점을 잃었던 그의 검은 눈동자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다. 시끄러워. 산소 호흡기 너머로 갈라지고 쉬어빠진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여긴 병원이잖아. 엘리시아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는 기적처럼 돌아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계급도 국적도 자존심도 없었다. 오직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서로의 영혼에 깊이 각인된 두 남녀의 진실한 모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한 교감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서로라는 한 줄기 빛을 찾아낸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하태석의 회복은 놀라웠다. 의료진들은 그의 초인적인 회복력을 살아있는 의학 교본이라 부르며 혀를 내둘렀다. 뼈와 근육이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 과정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엘리시아가 있었다. 붉은 해일 작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두 사람은 양국 최고의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엘리시아의 한국 파견 임무는 한미연합작전 분석 및 전술체계 수립이라는 명목으로 무기한 연장되었다. 모두가 그것이 하태석의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배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하태석이 마침내 퇴원하던 날 병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엘리시아의 차에 올랐다. 두 사람은 부대 복귀 대신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며칠간의 휴가를 떠났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연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들은 처음으로 어색하면서도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해변을 말없이 함께 걸었다. 하태석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엘리시아는 그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지? 엘리시아가 먼저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미래,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태석은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몸에는 끔찍했던 화상의 흉터가 갑옷처럼 남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다. 나는 군인이다.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하는 한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거다. 그의 대답에 엘리시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전장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하태석이 말을 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엘리시아를 마주 보았다.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다. 조국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 그는 손을 뻗어 엘리시아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거친 손의 감촉에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맞췄다. 서해의 핏빛 노을 아래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이 이제 동해의 푸른 파도 앞에서 새로운 약속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 엘리시아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쉽게 피로해지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처음에는 작전 후유증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무엇보다 매달 겪던 그날이 2달이 넘도록 찾아오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설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갯벌에서 그가 이기면 아기를 가져주겠다고 소리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막힌 현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다. 숙소로 돌아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설명서를 몇 번이나 읽어보았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녀는 테스트기에 나타난 선명한 두 줄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임신. 델타포스 최정예 대위인 자신의 뱃속에 대한민국 UDT 군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다. 당장 군인으로서의 경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미래는?
그리고 이 사실을 하태석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그는 이제 막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힘겨운 재활을 견디고 있는 남자였다. 그에게 또 다른 마음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닐까? 수많은 고민으로 며칠 밤을 지새운 끝에 엘리시아는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것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태석을 자신의 숙소가 있는 용산 미군 기지로 초대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하태석은 그녀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하태석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물었다. 엘리시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아이야. 하태석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손에 들린 작은 플라스틱 막대기와 엘리시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충격, 당혹, 혼란. 그가 느낄 모든 감정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엘리시아는 입술을 깨물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심지어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하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엘리시아의 배 위에 자신의 귀를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평평한 배였지만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엘리시아를 올려다보았다. 평생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일 것 같지 않던 그 남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맙다 엘리시아, 내게 와줘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갯벌에서의 위험한 내기가, 불타는 갑판 위에서의 사투가,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기적이 마침내 하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서해의 거친 경랑이 만들어낸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파도가 되어 두 사람의 운명을 새로운 항해로 이끌고 있었다. 하태석의 눈물은 엘리시아의 손등 위로 떨어져 뜨거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평생을 감정에 동요 없이 강철 같은 의지로 살아온 남자였다. 그런 그가 아이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엘리시아는 비로소 자신이 품고 있는 생명의 무게와 위대함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녀 역시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나긴 전쟁과 상처 끝에 찾아온 구원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뜬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누워 미래를 이야기했다.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처럼 놓여 있었다. 하지만 죽음의 경계를 함께 넘어온 그들에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새로운 작전처럼 느껴졌다. 아이의 이름은 뭘로 할까? 하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손은 엘리시아의 아직은 평평한 배 위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글쎄, 한국 이름도 있어야 하고 미국에서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면 좋겠는데. 강하고 지혜로운 아이였으면 좋겠다. 당신을 닮으면 강할 거고 나를 닮으면 똑똑하겠지. 그럼 완벽하겠네. 엘리시아의 농담에 하태석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어색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엘리시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아이의 이름을 지어보고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가르쳐 줄지, 어떤 사람으로 키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서해의 밤과는 너무나도 다른 희망으로 가득 찬 밤이었다. 예상대로 두 사람의 소식은 양국의 군 지휘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의 현역 상사와 미 육군 델타포스의 현역 대위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이다. 군법과 규정에도 없는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 수많은 회의가 열렸다. 일부 강경파들은 군의 기강 해이를 문제 삼으며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심지어는 불명예 전역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그들을 막아선 것은 붉은 해일 작전을 최고 위급에서 지휘했던 양국의 장성들이었다. 그들은 하태석과 엘리시아가 단순한 군인을 넘어 양국의 평화를 지켜낸 영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두 사람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 과정에서 싹튼 인연을 우리가 제도의 이름으로 꺾는 것은 영웅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한미동맹의 가장 위대한 상징으로 축복해야 마땅하다. 합동참모의장의 단호한 발언은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대신 군은 그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배려를 결정했다. 엘리시아는 최전선 전투 임무에서 제외되어 주한미군 사령부의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로 보직을 옮겼다. 서류상으로는 영전이었지만 사실상 그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다. 하태석에게는 UDT 교육훈련단 교관직이 제안되었다. 그 역시 직접적인 작전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자신의 경험과 전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군인이라는 신분을 유지한 채 서울의 한 조용한 관사에서 함께 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다. 평생을 총과 작전 계획에만 익숙했던 하태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리책을 펴고 입덧하는 엘리시아를 위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첫 작품은 소금을 통째로 쏟아부은 미역국이었지만 엘리시아는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고 그것을 전부 먹어주었다. 엘리시아 역시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매일 새벽 10km를 뛰고 극한의 체력 훈련을 하던 그녀에게 몸을 사리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임산부의 삶은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불러오는 배를 보며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에 우울해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하태석은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발을 주물러주고 튼살 크림을 발라주며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의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은 엘리시아가 겪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다. 시간은 평화롭게 흘렀다. 그 사이 검은 뱀 조직은 한미연합정보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수뇌부가 대부분 소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이 거대한 악의 조직을 무너뜨린 것이다. 하태석과 엘리시아는 뉴스를 보며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피와 땀의 결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온 어느 겨울밤 엘리시아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왔다. 하태석은 훈련 때보다 더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차는 규정 속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서울 시내를 질주했다. 수많은 실전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손이 핸들 위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분만실압. 하태석은 12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아내의 산골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엘리시아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그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거의 다 끝났다고 끝없이 속삭여주는 것뿐이었다. 으아악! 엘리시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델타포스에서 받았던 그 어떤 지옥 훈련도 이것보다는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과 하태석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생명이었다. 그녀는 하태석의 손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마지막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 응애. 세상을 찢을 듯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다. 하태석과 엘리시아는 탈진한 몸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씻긴 아기를 그들의 품에 안겨주었다. 작고 따뜻하고 경이로운 생명체였다. 아이는 아들이었다. 짙은 머리숱과 오똑한 콧날은 하태석을 닮았고 깊고 푸른 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눈동자는 엘리시아를 닮아 있었다. 안녕 아가. 하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뺨을 쓰다듬었다. 평생 사람을 죽이는 기술만을 연마해온 그의 손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아이는 그의 손길이 느껴지자 울음을 그치고 아빠의 손가락을 작은 주먹으로 꼭 쥐었다. 그 작은 힘에 하태석은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은 충만함을 느꼈다. 아이의 이름은 하진이라고 지었다. 강처럼 깊고 지혜롭게 그리고 세상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터였다. 며칠 뒤 퇴원한 세 사람은 관사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하태석은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보여주었다. 엘리시아는 그런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허리를 감싸 안았다. 기억나? 태안 갯벌에서 내가 했던 말. 엘리시아가 속삭였다. 내가 이기면 아기라도 가져주겠다고 했지. 정말로 현실이 될 줄은 몰랐는데. 하태석은 아기를 안은 채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엘리시아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네기 내가 이긴 게 아니었어. 우리가 함께 이긴 거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기고 정복한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승리한 것이었다. 서해의 거친 경랑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작고 따뜻한 생명이라는 운명의 닻을 내리고 영원한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거친 파도가 그들의 삶을 흔들지라도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들은 어떤 폭풍 우도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하진의 푸른빛 감도는 검은 눈동자 속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미래를 보았다.